944개 기관인가가 비트코인 ETF를 담았어요. 반면에 금은 그것의 10분의 1뿐이 안 돼요. 지금 미국 예산의 25%가 되는 겁니다. 이자 갚는 비용만. 곧 50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예, 저는 32년간 우리 무역투자진흥기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에 몸담았다가 거기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 어떤 공통점이냐면 사실은 인터넷 기술이 미국 국방성에서 이제 나온 기술이에요. 그때 정보를 이렇게 하나 집합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핵 공격을 받아도 이 정보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핵 공격을 받으면은 그거는 당해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분산시키자라고 해서 4개 대학으로 그 정보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서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제 그 후 그러니까 노드들이 많아지면서 이 정보가 분산돼서 어느 한두 곳을 설사 핵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해도 이제 정보가 이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죽일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런 거예요. 원래 암호화폐가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을 서로 모르게끔 이쪽만 암호를 걸어서 원래는 은행을 사용하는 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비드 체험하고 닉 제보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디지캐시에서 이캐시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하는데 그때는 중간에 은행을 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거 실패를 하고 나서 크게 2가지를 반성했어. 하나는 우리가 만든 암호화폐가 해킹과 보안에 취약하구나. 이거 해킹당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중간에 은행을 끼고 하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력이 없구나. 은행이 동결된다거나 뭐 그 은행이 파산하면은 같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제3자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 2가지를 크게 반성하고 다음에 그들이 개발할 것에 대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채용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봐도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느끼게 디지털 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나 채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만들어져서 이제 나온 게 오늘날의 비트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터넷이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은 이거는 파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어떤 제도권의 임의적인 공약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제가 한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주간조선에 비트코인이 치솟을 이유 17가지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ETF라는 게 이게 굉장한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장 규모가 한 25%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블랙록 같은 데는 올해 한 26%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보통 3, 4%만 커도 건실한 성장인데 20 몇 프로씩 큰다는 건. 그리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미국에 지금 한 3,1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그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권이에요. 블랙록이 한 3, 4 하고 있고 피델리티가 한 7, 8위 정도 하고 있어가지고 즉 ETF 같이 묻어가면서 ETF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 유입력을 흡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게다가 사실은 미국의 ETF가 출시돼서 이제 거기다 신경을 우리는 많이 썼지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ETF를 하는 나라는 10개 나라가 넘어요. 미국의 ETF가 나오기 전에 이미 8개국에서 이거 그러니까 캐나다, 독일 이런 데서 이미 비트코인 ETF가 나와서 출시돼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영국이 비트코인 ETN이라는 ETF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상품을 출시를 하고 호주가 아마 2달 내로 또 ETF를 만들 것 같고 해서 ETF라는 게 계속 커지면서 ETF 시장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에는 사실은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나 상업 펀드 이 펀드가 아직까지는 주도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입이나 탈퇴라는 절차가 있어서 얘를 판다고 해서 주식처럼 금방 이게 결제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한 2, 3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 결제를 받으려면. 그런데 ETF는 그런 결제면에서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나 수수료 같은 것이 펀드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에는 ETF 시장이 펀드 시장을 추월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ETF는 계속 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매물이 생각보다는 빨리 소진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앞으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9개월, 퀀텀 콘드 같은 데서는 6개월 후면은 유동성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13F 발표된 걸 보면 944개 기관인가가 비트코인 ETF를 담았어요. 반면에 금은 그것의 10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기관들이 금이라는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많았고 그나마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기관들의 진입은. 그보다 더 큰 기관들이 더 큰 물량으로 이제는 들어올 확률이 커요. 게다가 지금 비트코인 방광기라는 이러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는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비트코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나라인데 이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죽을 수다 보니까 중국의 부호들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뿐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게 금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정식 거래가 아니라 밀거래들이 굉장히 성행을 해서 지금 사실상 중국 본토하고 홍콩을 합치면은 아시아존에서 최고로 거래 금액이 많아요. 사실상. 그러한 요인들 그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아마 치솟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 은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은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빨리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팽창 정책의 위험은 한마디로 전문가들은 이제는 이건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부동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부동산 문제로 생겼기 때문에 돈을 살포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정상화시키면은 일단은 위험을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위기가 종료된 것처럼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유동성으로 이거를 포장을 해놓은 건데 코로나19 사태 때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하위 50%, 미국 국민의 절반은 미국 전체 부의 1.4%뿐이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한 40%를 갖고 차상위 9%가 한 37%, 그들이 거의 전체 자산의 한 77%를 갖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 90%는 미국 전체 부의 23%뿐이 없는데 특히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지니까 옛날 같은 돈풀기 방식으로서는 이 위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50%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통화 주도권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긴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통화 주도권을 가져와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예산이 연 한 4조 5천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7조 달러가 넘어요. 예산이. 그만큼 한번 불어난 예산은 과거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서 그 재정의 3분의 1을 개인들한테 직접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오리지널 방식의 재정은 그중에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뭐 기본소득이다 실업급여다 뭐 해서 개인의 지갑으로 직접 사줬기 때문에 그거는 물가를 건드려요. 과거에는 자산 가격만 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풀린 유동성이 이제 물가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왜 더 이상 그렇게 지속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냐면 이미 미국이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쓰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세수의 17%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의 17%를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데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하면 10월 달에는 이게 1조 7천억 달러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예산의 25%가 되는 겁니다. 이자 갚는 비용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빨리 곧 50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간 일본이 GDP 대비 지금 한 260%의 정부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험실의 몰모트처럼 저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미국은 일본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도 현대통화이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 미국 경제성장률 경기를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이건 일본이건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면 어디선가 파열음이 터질 수 있어요.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왜 큰 호재냐면 그간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생각? 그다음에 회계 문제가 걸려. 이걸 어떻게 회계를 해내야 되지? 게다가 커스터디 산다면 그걸 어디다 보관하지? 그 나중에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여태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이 시장에. 그런데 이게 ETF로 노출이 되면서 이 세 개의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처음으로 이 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는데 원래는 기관들은 제도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이사해서 의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석 달간은 지켜본 다음에 들어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900여 개가 넘게 들어왔다는 게 이미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돈 문제를 맡은 거야. 자본의 속성은 수익이 많은 것으로 몰릴 수뿐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944개를 보니까 그 중에 위스콘신 주의 연기금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일단 누가 하나 스타트를 하면 다른 주들도 그쪽에 수익률이 높다면 이제는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주가 이번에 그걸 담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세력 같은 게 없으면 이거는 이제 물꼬가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적 기금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올 정도고, 그다음에 아마 두바이나 이런 데서는 그쪽에 그 국부펀드 같은 데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퇴직연금 그 섹터가 굉장히 커요. 그게 자그마치 22조 달러가 넘는데 왜 그렇게 크냐 하면 미국은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퇴직연금 계좌를 하면 페이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 연봉의 한 5% 정도를 매칭 펀드를 해줘. 그 사람이 퇴직연금 계좌로 주식에 투자하면 그것의 5%를 기업이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절세, 그다음에 수수료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인 구자로 하는 세력은 한 20%도 안 되고 한 54% 정도가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그만둬서 자리를 바꾸거나 프리랜서로 나오면 그거를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또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것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IRA라고 개인 퇴직연금으로 하거든. 그래서 일부는 이미 개인 퇴직연금은 본인이 스스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미 자기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하는데 401k 같은 거는 이건 법적 정비나 규정 같은 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담지는 못하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담기 시작하면은 그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의 자금이 매월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돼가지고 또 한번 비트코인의 큰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건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목적서부터 이거는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빅브라더로부터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나면서 이게 제한된 수량, 곧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화 폭증과 통화 교란으로 금융위기 등이 들이닥치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 인플레이션 혹은 초인플레이션하고 같은 이제 그 요인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극상위층으로 몰아줌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러한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항해서 나오고 이러한 통화 교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한마디로 한 나라의 패권 통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무역 전쟁, 환율 전쟁, 패권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세계 화폐 개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안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변동성은 사실은 그리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 지난해서부터 월봉으로 봤을 때 7달 내려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고점 대비 한 22%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반토막보다 더해서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적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의도적인 변동성일 수 있는데 원래는 현물 시장이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립하고 그게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가상자산이 됐건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반대입니다. 선물 시장이 먼저 나오고 현물에 대한 거를 올 1월 전까지는 그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웩도덕 현상이라고 선물 시장을 가지고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가 많이 나와서 올라갈만 하면은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이런 작전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그것에 동조한 게 사실은 월스트리트나 이제 미국 정부 그러니까 이것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ETF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도구에 노출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현물 생태가 커지면은 선물 시장이 즉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옛날처럼 뭐 반의 반토막 이렇게 하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반의 반토막씩 나는 그러한 추락은 이제는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즉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 같은 이제 큰 형님들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타이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2017년에 그 비트코인 장이 참 좋았습니다. 막 치솟을 때인데 그때 어느 출판사 사장님이 찾아와서 지금 이러한 그 암호화폐 시장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기존의 통화금융 시스템과의 불가피한 어떤 전쟁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거절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한번 써보자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게 뭐 지금의 통화금 기득권 세력과 이 암호화폐 개발자들 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과거에 우리 화폐 역사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쓰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세계를 좀 알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책을 쓸 때 이미 그 전에 기존 통화금융 세력에 대한 책은 제가 썼었어요. 그게 이제 달러 이야기, 환율 전쟁 이야기, 월가 이야기라는 이런 화폐 경제학 대중서들을 한 3권 쓴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현재의 통화금융 세력이 일으키는 이러한 통화의 남발이라거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것을 맞서기 위해서 사실은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비트코인이 무사히 커야 될 텐데 이게 크기 전에 싹이 잘리면 안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안쓰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고
어떤 통화교란이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만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누가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제 단단해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주도해서 이런 ETF라는 방식으로 이게 비트코인을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은 그런 불안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을 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저도 가격보다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안쓰럽고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계화폐에 대한 그다음에 현재의 달러의 횡포에 대한 그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실은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 30년 전서부터 이거를 개발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는 좀 안쓰러웠어요. 이게 나와서 제대로 크려면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묘목이니까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려면은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금융권하고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고 이제 제대로 제도금융권하고 같이 경쟁과 어떤 협력을 하면서 커나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이게 좀 과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테이크업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팩트들이 있어요. 예. 여태까지는 그 매크로 거시경제 흐름이 시장을 억누르는 흐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PC 같은 게 이제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 전체가 굉장히 억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희망적인 모멘텀을 찾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고용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자산시장은 빠져야 되는 건데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 맞들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서부터 자산시장이 살짝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15일 날 나왔던 CPI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옴으로써 이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 기대치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살아나면서 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아시다시피 주식 가격은 신고점을 돌파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은 힘을 받아가지고 한 10여 프로 이상 이제 올라온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는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ETF라는 그 편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숫자와 금액이 유입액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이 일부 돈을 빼가지고 올해 날아갈 것 같은 이제 승인이 나면 이더리움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이고 그보다는 외부에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세계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같은 이제 유동성 홍수 속에서 지금은 달러뿐만 아니라 세계 4대 통화, 유로화나 엔화나 위안화도 엄청나게 이제 발행돼 있어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려서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알다시피 한 10여 년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값이 오를 만하면은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음량으로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값이 오른다는 건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에 1온스의 금이 21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금을 다 몰수한 다음에 그거를 하룻밤에 35달러로 달러를 평가절하 하면서 그때 69%의 평가절하가 사실은 최초의 환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70% 절하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후 사실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국가 되면서 금을 그냥 다 세계의 금을 흡수해서 8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온스의 가격이 2,400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1온스당 35불 했던 게 2,400불이 넘었다는 거는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치의 99%를 상실했습니다. 50년 사이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가치 상실이. 왜 그러냐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미국이 찍어낸 달러 발행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8천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여 년 사이에 순식간에 자그마치 1000%가 증폭을 한 거예요.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는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미국 국채예요. 국채 31조 달러 가지고 그 의회와 행정부가 협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5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발행한 번호통화 발행액도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 표시 자산도 연준의 통화량보다 훨씬 많은 이 국채가 세계에 쏟아져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런 유동성 장세 속에서 이 자산 가격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 자체가 이 부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재무부의 재정 지출률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같이 이렇게 동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1.6%로 떨어져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을 때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무부의 재정 지출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3분기에는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금값이 한 2,000불 선에 가까이 오면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값을 2,000불 이하로 이렇게 억눌렀습니다. 그게 2011년에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있었어요. 2020년에는 자그마치 1년에 8번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소함으로써 이 금시장과 은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그 해에 손해본 헤지펀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2020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서 그 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동행성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서 비트코인은 치솟고 금 가격은 규제를 받아서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 가격이 2,400불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격 주도권을 그간 선물 시장은 미국이 갖고 있었고 현물 시장은 영국이 갖고 있는데 두 나라가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금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 주도력을 중국이나 저런 브릭스 국가들한테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제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물론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틀림없이 미국 정부가 또 나서서 이 선물 시장을 굉장히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은가경 같은 경우는 JP모간이 계속 은을 매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정한 수법으로 매집을 해가지고 은가격을 선물 가격을 눌러놓은 다음에 그 가격으로 현물을 계속 매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은의 상승률이 금보다 한 2배 이상 더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과 은의 가격 주도 세력이 미국이나 미국 은행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오른 건 솔직히 중국, 투르키에, 러시아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은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적에 금 ETF에서 많이 돈이 빠져서 이 비트코인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수요가 줄었는데 지금까지 최고가를 경신하는 건 저쪽에서 금 수입을 워낙 많이 해가니까는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수요 쪽이 커지면서 미국이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러한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체 자산인 금은이 뛰어오르는 게 사실은 진작 뛰어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의 발행이 10배가 넘었고 10여 년 사이에 미국 국채도 엄청나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대체 자산은 달러에 대해서 달러가 그렇게 발행량이 10배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최소한도 5, 6배 정도는 쫓아가야 이게 순리인데 그간은 억눌렸던 시장인데 이제 좀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금 정치가들이 그렇게 친암호화폐로 이렇게 돌아서는 데는 ETF 승인을 앞두고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미국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표를 위해서라도 그쪽에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뉴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의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CBDC 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과는 이제 선을 긋어요. 즉 그 얘기는 CBDC가 안 나오면은 그 대체 상품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힘을 쓸 텐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힘을 쓴다는 건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만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많은 기관들이 또 전망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간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트럼프 선거 진영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걸었던 플로리다 전 주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고 뉴욕주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 주하고 뉴욕은 이 아주 친암호화폐 관련 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봉급을 비트코인으로 주겠다고 하는 등 굉장히 앞서 나가는 주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미국 증권거래관리 그 위원회 수장이 친암호화폐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만약 정권을 쥐게 된다면 최초로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최강국의 정권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고 있다면은 아마 그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정말 성장 동력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친암화폐를 불러일으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표를 의식했었지만 선거 자금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트럼프 민코인이 나왔어. 마가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거를 쌀 적에 처음에는 한 30센트도 안 했어. 그거를 트럼프한테 많이 줬어. 당신을 상징하는 민코이니까 이거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250만 불을 팔았어. 쌀 적에. 그리고 그 후에 한 200만 불 갖고 있었는데 최근 그 민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게 지금 600만 불이 됐어. 그리고 최근 플로리다 자기 자택에서 이 코인을 $10,000 이상 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갈라 파티를 열었어. 그때 그 200명 앞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렇게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저게 웃기는 짓이다. 바이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암호화폐를 위해서라면 저한테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선거 자금도 암호화폐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자가 그걸 물었어. 혹시 선거 자금을 암호화폐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얘기를 이제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를 상징하는 민코인들이 막 다른 민코인들도 막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덕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표심을 자극해서 표가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단 여기서 문제가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가들이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쉽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쉽게 끊어들지 못할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돼야죠. 절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바이든은 아직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지금 했다가 그 난관에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서 바이든은 아직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바이든은 지금 색 편을 사실은 손을 든 거거든. 규제하는 기관에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아까 기관의 그 이제 진입에 대해서 의미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진입이 뒤따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그 MSCI 즉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MSCI에 편입이 되면 의무적으로 패시브 펀드는 그 주식을 담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왜 편입이 됐냐면 그간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면서 그 주식이 8배인가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만도 거의 한 80%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커지니까 MSCI는 시총 큰 순서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이번에 시총 큰 3개를 받아들이는데 그중에 MSCI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본 다른 기업들은 야 우리도 저 조작하고 따르면 회사의 시총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할 거고 실제로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보고 아 우리도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데 뭔가 전략 자산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또 뉴스에 떴어. 그러니까는 자국 통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 나라의 기업들은 이제는 대체 수단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MSCI에 편입이라거나 이런 일본 기업의 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뒤따를 공산이 커진 거죠. 이것도 앞으로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이미 그거를 이제 상상해서 전망한 기관들은 많아요. 그래서 올해 뭐 한 1억 갈 거다, 혹은
1억 5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로 한 15,000달러, 2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호재 중에 하나로 어떤 게 또 있냐면 사실은 블랙록이 이 시장에 뛰어든 거는 비트코인을 바라고 뛰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록의 큰 그림은 앞으로 금융산업 모든 금융의 자산 토큰화에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금융이 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건 제한된 시장에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토큰화하면은 첫째 조각 투자를 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이 지금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걸 다 토큰화 시킬 수 있다라고 블랙록의 대표 레리 핑크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어떻게 금융을 토큰화 시킬 것에. 그래서 저만 해도 지금은 저런 방향으로 큰 방향을 잡았으니까 저게 완성돼서 나오면 시간은 좀 걸리겠구나 그랬는데 웬걸 이미 비들이라는 그 자산 토큰화 펀드를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개인용은 아니고 기관용이긴 하지만 이 국채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비들을 달러하고 1대1로 연동시켜가지고 비들을 사는 이 기관들한테 그들의 지갑에 예를 들어서 국채 가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이 수익을 직접 매달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달러와 연동된. 근데 마치 이거를 해서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예금을 들었듯이 계속 그 수익이 쌓여질 수 있는 이러한 그 RWA 상품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보다 지금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블랙록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자산운용사나 금융기관이 다 자산 토큰화. 이게 원래는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 거기에 처음에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토큰 증권으로 쫓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범위가 더 넓어져서 이제는 모든 거를 다 토큰화 시키겠다는 자산 토큰화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암호화폐 시장과 제도금융권이 서로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이 비트코인 수요를 많이 폭증시킬 겁니다. 변동성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2~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보다 2~3배 수익률이 더 난다는 얘기고 떨어지면은 이거는 반의 반토막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한 2~3배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쪽박차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권할 수 있는 건 그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을 암호화폐 시장에도 도입을 해서 그거를 좀 쫓아가면 어떨까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는데 패시브 펀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렵게 이거를 막 찾아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 비중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53% 정도 돼요. 그럼 자기 투자금의 53%는 비트코인에 담고 이더리움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 한 17% 담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70%야. 나머지 30%를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에서 이제 한 5개 정도 테마별 1등주 같은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매입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고 이거는 아마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냥 단순하게 뭐 분할 적립식으로 이거는 사고 팔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꾸준히 갖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거기다 한 70% 정도 하고 투자금의 한 30%를 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해서 알트코인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올해 RWA 테마, 뭐 인공지능 테마, 게임파이 테마,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테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레이어 2 테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 5개 정도 골라서 그걸 한 30% 내에서 투자를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적립식 분할 투자를 권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계속 모아가는 건데 그게 자기 가용 범위 내에서 월급의 뭐 몇 퍼센트를 뛴다, 뭐 주급이 얼마. 그런데 이거를 사고 팔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포모 포드에 휩쓸기 때문에 올라갈 적에는 이거 내가 지금 사지 못하면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떨어질 적에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있어. 대부분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자법이 하나 있는데 클로드 세논이라고 정보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법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정보화, 즉 오늘날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정보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양반이 또 투자도 잘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보다도 자기가 부업하는 투자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예를 들어서 한쪽 구자에는 비트코인을 사놓고 그것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받아서 떨어지면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15% 떨어졌다. 그러면 현금에서 맞춰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죠. 그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이 비중이 또 60대 40이 됐다. 그럼 비트코인을 팔아. 그리고 여기다 맞춰.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매주 해도 됐고 심지어는 매일 해도 돼. 암호화폐는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주식은 좀 힘들어.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횡보장 같은 데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크게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런데 이건 횡보장에서도 이 방법에서 사고 팔고 하면 이게 세논의 도깨비라고 그래서 수익률이 계속 치솟아. 이거는 즉 그 원리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다른 것을 뭐 분석할 필요도 없고 매일 현금과 비트코인 잔고를 이렇게 맞추기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사모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런 그 적립 투자의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변동성 투자에 쏠리는 이런 습성이 강해요. 채권도 장기 채권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떨어지면 잘못하면 쪽박차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도 예의가 아니라서 비트코인보다는 통계적으로 이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쪽이 비중이 그쪽이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외국인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통계나 확률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시장에서는 좀 겸손해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가십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배, 10배 이렇게 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은 아예 그쪽에는 발을 들이시지 않는 걸 권합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어가면 다 쪽박을 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이 암호화폐 시장은 법적인 토대나 소비자 보호 이게 마련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적에는 비록 저는 많은 그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접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시장에 접근해서 우선은 잃지 않는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